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현 애널리스트입니다. 글로벌 증시의 신고가 행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가 이후에 쉬어가는 흐름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기존에 진행되었던 통화정책의 움직임도 결국은 시장의 예상대로 흘러감으로써 전체적인 시장의 유동성 랠리의 기조는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업종과 전체적인 종목 흐름상에서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IT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를 어떻게 살펴봐야 될지, 그리고 다음 달 중요하게 있을 중국의 3중전에 있어서는 과연 어떠한 부분들을 챙겨봐야 될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된 삼성의 OS 개발. 이번엔 성공적인 OS를 만들어 구글의 시장 독점을 견제할 수 있을까? 이슈를 좀 세게 건드려 봅니다. 국내 의류 브랜드의 자존심 LG 패션. 겨울이 오면 의류비 지출도 많아진다는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악재인 네이버. 증시를 뜨겁게 혹은 차갑게 만들었던 종목들이 붙어봅니다. 이번 달 열리는 중국의 3중전에 중국은 또 어떠한 개혁을 보여줄 것인가? 증권사 리포트, 믿어야 할까 버려야 할까? 분석들을 뒤집어 봅니다. 증시 깨부수기 시작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이슈는 IT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자, IT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동안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IT 이슈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주로 신제품 발표, 이런 것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었죠. 그리고 시장의 중심이 선진국에서 이머징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 애플의 점유율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안드로이드, 특히 삼성 갤럭시 시리즈의 전반적인 시장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만 강조해 왔는데요. 자, 앞으로는 이런 부분보다 좀 더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큰 기조를 말씀드리자면 그동안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소개시켜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만 하드웨어 업체와 소프트웨어 업체, 서비스 업체, 과거에는 그 경계가 명확하게 나눠져 있었죠. 예를 들어서 MS 하면 이 서비스, 소프트웨어 업체라는 그런 입장이 좀 확고했고요. 그다음에 휴레패커드, 이런 업체들은 하드웨어 업체다라는 것이 입장이 뚜렷했는데 이것이 모바일로 넘어오면서 그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애플 같은 경우가 그렇죠. 애플은 서비스부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까지 모두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하드웨어는 대만이나 중국에서 위탁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모든 제품부터 서비스까지 일종의 수직 통합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삼성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든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 사람도 많이 뽑고 연구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터치위즈라고 하는 삼성 자체의 런처가 시장에서 아주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처음에 나왔을 땐 정말 쓰레기에 불과했던 삼성의 이 터치 센서들이 이제는 좀 좋은 모습, 터치위즈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다는 것도 의미심장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구글 같은 경우에도 모토로라를 인수하면서 여러 가지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이슈를 살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준비한 그림은 이 삼성의 컨퍼런스 그림인데요. 자, 뒤에 그림을 보시면 삼성이 IT의 성지라고 불릴 수 있는 샌프란시스코에서 개발자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삼성의 개발자 컨퍼런스는 여러 번 있었지만 모두 컨퍼런스라고 불리기에는 조금 아쉬운 정도였죠. 그런데 이번에는 $299라고 하는 입장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예상을 넘은 1,300명의 사람이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자, 이 의미를 우리가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드웨어 전시회가 아닌, 삼성이 이제 신제품 전시회가 아닌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위한 소프트웨어 컨퍼런스를 열었다라는 것 자체는 결국은 삼성이 그동안 약간 등한시해왔던 그동안 OS, 바다 같은 OS를 통해서 뚫어보려고 했던 이 소프트웨어 파워를 이제는 앱 시장으로 열어가려고 하고 있다. 삼성만의 독자적인 IT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다. 이 부분이 이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무엇보다 컴퓨터에서 모바일로 넘어오면서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결국은 앱 시장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졌고 이 앱 시장을 통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사후 경제들이 생기고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그렇다면 삼성 쪽에 그동안은 이게 굉장히 부족했죠. 뭐 삼성의 앱 시장도 만들었고 여러 가지 만들었지만 시장의 영향력은 굉장히 미미했고요. 대부분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을 이용하지 구글 내에서는 삼성 앱 시장에 가서 살만한 게 거의 없다. 뭐 공짜로 주는 거면 받아오겠지만 별로 그렇게 살만한 게 없다라는 것이 중론이었는데 과연 삼성은 왜 이러한 소프트웨어 진입을 계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을까요? 먼저 이번에 발표된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소프트웨어 키트 SDK라고 하는데요.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키트라고 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일종의 도구들입니다. 자, 이런 도구들이 4가지가 나왔는데 첫 번째는 그룹플레이 SDK. 그룹플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보도록 하죠. 제가 태블릿을 들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태블릿으로 게임을 하고 싶고 그리고 제 가족 중에 한 사람은 TV로 게임을 하고 싶고 한 사람은 스마트폰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동일한 게임을 하고 싶고 네트워크 게임을 하고 싶다면 동일한 네트워크망에 아무래도 집안에 깔려 있을 테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같이 게임을 할 수 있는 것은 네트워크만 있으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동안 기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뭐 이 TV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조이스틱이 필요하고 이런 상황이었지만 이제 삼성 기기라면 하나로 모두 연결을 해서 같은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PPT를 만든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어떠한 이런 그룹 작업들을 삼성의 기기라면 가림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앱을 만들 수 있는 도구가 바로 그룹플레이 SDK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SDK는 커넥티비티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커넥티비티라고 하는 게 뭘까요? 결국은 기기 간 연결이라고 봐야 되겠죠. 단순하게 지금 태블릿과 TV의 연결뿐만이 아니라 집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들, 뭐 아주 옛날 제품은 안 되겠지만 지금 뭐 어느 정도 반도체 칩이 꽂혀 있는 세탁기라든지 아니면 집에 우리가 홈 시큐리티 시스템 같은 것들 이런 것들과의 이 유기적인 연계가 같은 삼성 제품이라면 혹은 삼성 제품과 호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라면 모두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앱들 이런 앱들이 이제 만들어진다라는 그런 얘기겠고요. 그 다음 나온 것이 이제 스마트 TV SDK인데 방송에서 여러 번 언급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스마트하지 않은 제품 바로 스마트 TV다.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 TV 그 이름 떼버려야죠. 지금 왜 그게 스마트 TV입니까? 값만 비싼 사기 TV죠. 그런데 이 스마트 TV 같은 경우에도 가장 스마트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관련된 앱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쪽에서는 이 스마트 TV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동안 꾸준하게 노력을 해왔는데요.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도 비교적 많은 앱을 만들기 위한 그런 도구들을 내놨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멀티스크린. 멀티스크린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N스크린 전략이라고 해서 내가 보고 있는 동일한 화면을 어떤 기기에서도 같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그 전반적인 키트들이 모두 유기적으로 좀 연결되어 있다라고 봐야 될 텐데,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고 있는 영화를 단숨에 TV로 옮겨서 본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에서 어떤 사람은 동일한 태블릿이나 아니면 삼성 이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연결 자체가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콘텐츠를 여러 군데서 돌려볼 수 있다라는 것, 뭐 이런 관점의 SDK들을 이번에 이 공개를 했고, 개발자들에게 이런 것 좀 개발해 달라 삼성에서 얘기를 한 거고요. 우린 이런 키트를 가지고 있다. 너희들이 한번 써봐라 라고 제공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다양한 세상에서 한 3억 대 이상의 가전제품들을 팔지 않았습니까? 물론 최근 들어서 스마트 기기가 가장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팔았던 여러 가지 TV들, 세탁기들 뭐 이런 것들까지 통칭하면 굉장히 많은 그런 숫자가 될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일종의 삼성 안에 IT 생태계로 묶어서 운영을 할 수 있다면 삼성의 IT 시장에서의 영향력은 조금 더 커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삼성도 지금 구글 안드로이드 쪽에 너무 주력을 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구글의 영향력을 줄이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구글의 서비스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을 삼성전자만의 무언가가 필요한데요. 그동안 뭐 바다도 시도해보고 지금도 타이젠을 시도하고 있지만 OS 쪽으로 뚫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 단계로 가고 있는 것이 이미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삼성의 가전기기들을 이용한 새로운 앱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삼성의 독자적인 IT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컨퍼런스의 주 목적이고, 삼성은 OS로, 궁극적으로는 OS로 가고 탈구글로 가기 위한 그 전 단계로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은 그동안 항상 패스트 팔로워였습니다. 무언가 시장을 뒤흔들 만한 제품이 나오면 그 제품을 가장 빨리 카피해서
가장 좋은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삼성전자의 능력이었죠. 이것도 정말 대단한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뭐합니까?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근데 삼성은 지금까지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 왔고 스마트폰에서도 태블릿에서도 갤럭시 시리즈라고 하는 메가히트 상품을 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치에 올 수가 있었던 것인데요. 이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겠다. 서비스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삼성전자의 변화 과정이다. 그래서 이 변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구글에 속해 있는 모토로라에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상품을 내놨습니다. 다음 트렌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무언가 장난감 같아 보이는 이 제품이 바로 모토로라 페이스북에 올라온 아라 프로젝트의 시제품입니다. 물론 실제 제품이 이렇게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좀 투박하죠? 이렇게 팔면 누가 살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뭐 저의 미적 감각이 떨어져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투박한 상품인데 이 상품의 아이디어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자, 어떠한 개념이냐? 이 제품이 지금 뭐냐 하면 디스플레이나 아주 기본적인 형태의 틀은 모토로라에서 제공을 하지만 이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품들, 예를 들어서 핵심 칩이라고 볼 수 있는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든지 GPU, 그래픽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프로세서라든지 램,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서 이제 껴서 넣을 수 있는 모듈화되어 있는 제품들. 모듈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제품들을 바로 딱 꽂으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일종의 모듈이거든요. 그러니까 규격화되어 있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듈이라고 하는데 이런 IT 모듈들의 제품 종류를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 놓고 네가 원하는 대로 골라서 새롭게 만들어라. 즉 나만의, 제 이름이 김종현 아닙니까? 김종현만의 새로운 스마트폰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라 프로젝트의 핵심이죠.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그 종류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이 기기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기기들의 부품들, 뭐 배터리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결합을 해서 자기만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품을 만들어내면 특징은 뭐냐면 가격도 내가 나의 그 지갑의 상태에 맞는 제품들을 골라서 부품들을 골라서 적정한 가격에 스마트폰을 나 스스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1년마다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신제품에 대한 호기심도 있지만 이제 칩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뭐 램이 크게 늘어난다든지 그러면 전 세대 제품과 그 다음 세대 제품이 워낙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 간격을 메꾸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멀쩡한 그 스마트폰을 버리고 새 제품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게 되게 되면 이 모듈 안에서 예를 들어서 CPU만 바꾸고 싶다. 그러니까 AP라고 봐야 되겠죠.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만 바꾸고 싶다.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만 빼서 다음 세대 제품으로 바꿔놓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스마트폰을 바꾸는데 지금 우리는 한국 가격 기준으로 그 말도 안 되는 가격 기준으로 거의 100만 원 정도의 출고가, 물론 뭐 통신사 프로모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모션을 이용하면 실제 가격은 뭐 4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 정도가 됩니다만 그 정도의 가격을 주고 바꾸는 것이 아니라 AP 가격이 10만 원이면 10만 원 주고 새로운 버전의 스마트폰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이 프로젝트의 시작은 현재 예정으로는 내년 2월부터 시작인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자, 구글은 그동안 어떤 흐름들을 가져왔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레퍼런스 폰을 만들어서 사양은 하이엔드 폰과 비슷한데 가격은 절반밖에 안 되는 그런 폰들을 꾸준하게 공급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퍼런스 폰은 유통시장의 문제 아니면 통신사와의 마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각보다 많이 팔리지 않았거든요. 구글이 하고 싶은 것은 아주 싼 가격에라도 하드웨어를 많이 뿌려서 구글의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구글의 광고를 많이 보고 이게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드웨어 가격은 낮출 수 있는 데까지 끊임없이 낮추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개념은 결국은 우리가 용산에서 가져다 쓰는 일종의 그 조립 PC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봤을 때 앞으로 하드웨어 가격이나 부품 가격은 추가적으로 올라가기보단 떨어지거나 규격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대충 계산해 본 스마트폰의 실제 가격은 한 대당 25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가격에서 우리가 좀 더 마진을 붙인 적정 가격 정도의 스마트폰을 살 수 있는 시대가 만약에 이 프로젝트가 성공해서 다른 업체들도 뛰어들기 시작한다면 굉장히 크게 열릴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부품을 공급하는 여러 부품사와의
가격 경쟁, 뭐 이런 것들도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지금까지 레퍼런스 폰이 크게 성공하지 못한 만큼 이것도 성공 여부는 아직까지 충분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구글은 결국은 하드웨어 가격을 계속 낮춰서 좀 더 많이 사람들이 구글 서비스를 쓰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구글이 제일 환해하는 건 뭐냐면, 통신사나 제조사로 넘어가면서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자기들 마음대로 변형시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동일한 4.3 버전임에도 불구하고, 키라인 파이 버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안드로이드는 전부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구글의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거죠. 구글의 퓨어 구글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고 싶은데 이게 통신사라든지 이런 쪽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자꾸 변형된 그런 안드로이드가 퍼지다 보니까 실제로 안드로이드 점유율이 시장에서 81%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따지면 그 파편화 과정을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다양하다. 그래서 똑같은 구글의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갔을 때, 한국에 있을 때, 일본에 있을 때 쓸 수 있는 서비스가 한정적이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구글의 내비게이션, 한국에선 못 쓰지 않습니까? 뭐 법상의 문제라든지 소프트웨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깨기 위해서 구글이 레퍼런스 폰에 이어서 아라 프로젝트를 모토로라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 진행 여부에 따라서 구글은 한 발 더 하드웨어 쪽으로 다가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 핵심은 뭡니까? 삼성은 하드웨어의 최강자에서 자꾸 소프트웨어 쪽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요. 구글은 반대로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최강자에서 점점 하드웨어 쪽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거죠. 필연적으로 이 둘은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이 둘의 충돌에서 누가 게임 체인저가 되느냐. 그러니까 삼성은 패스트 팔로워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느냐. 구글은 지금 게임 체인저의 역할에서 하드웨어까지 장악하면서 좀 더 큰 공룡이 될 것이냐. 이 싸움이 이제는 곧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갤럭시 S5 금속 재질의 뭐 껍질로 나올 거다. 뭐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나올 거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전 세계 지금 IT 공룡들이 서로의 영역을 계속 침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침범이 서로의 강물을 넘지 않는 정도의 수준에서 끝나느냐 아니면 루비콘 강을 건너면서 정말로 서로 이제 그 영역의 침범 자체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정복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느냐가 앞으로 IT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들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요약을 해서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투자 전략으로 연결을 해보면 어떤 연결을 해볼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 아직까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장 강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부품사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의 규격화된 부품들이 난립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부품의 이익은 점점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조심스럽게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세트 업체 쪽에서는 세컨 타이 업체들. 그동안 노키아 무너졌다가 MS로 인수돼 버렸죠. 자, 지금 HTC는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아마존에 팔릴 그런 위기, 또 아마존에서 만드는 아마존 킨들폰에 협력한다는 그런 얘기. 거기에 이제 묻혀서 가지 않으면 HTC도 이제 존망이 지금 언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결국 살아남은 것은 지금 삼성전자, LG전자 뭐 이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들 업체 중에서 LG전자의 위상이 흔들릴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종목 대 종목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을 다뤄야 될까요? 그동안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핵심 종목으로서 IT, 자동차 이런 것들 많이 언급이 되었고요. 또 불과 한 달에서 한 달 반 전 사이에는 어떤 종목군들이 비교적 많이 움직였느냐? 소재, 산업재, 조선, 해운 이런 종목군들이 비교적 많이 움직였습니다. 또 은행주들도 많이 움직였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소리 소문 없이 꾸준하게 주가가 오르면서 낙폭을 대부분 만회한 종목군들이 있는데요. 유통주들, 백화점주들이 소리 소문 없이 올라왔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종목군들이 바로 의류 종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의류 종목군들도 최근에 꾸준하게 올라가면서 단기 고점을 벗긴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LG패션, 한섬, 아비스타, 이런 종목군들이 꾸준하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워낙 거래량도 작고 거래대금도 작고 시장의 중심이 계속 등락이 파도치고 있는 빅뉴스가 나오고 있는 이런 종목군들이 묻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부각받지 못한 양상인데요. 실적이 좋았던 네스트 중에서 대웅제약 같은 것도 신고가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백화점 쪽에서 일부 종목군들, 그다음에 대형주 쪽에서 섬유유복 업종 내에서도 한섬이나 LG패션 같은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핫 종목에서는 이들 종목의 움직임이 왜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소비자 심리지수, 뭐 심리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행동으로 연결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심리가 좋아져야 행동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과거에도 지표를 보시면 심리가 좋아졌을 때 실제 의료비의 지출 전망도 같이 좋아지는 모습, 동행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소비자 심리지수가 분명히 연말을 맞이해서 좋아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의료비의 지출 전망도 처음은 아니죠. 2012년 이후로 거의 한 2년 만에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실제 매출로 연결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그림을 한번 살펴보죠. 다음 그림을 살펴보시면 그동안 약세를 보였던 이 백화점 매출이 식품을 제외할 경우 서서히 좀 증가하는 모습, 플러스권으로 확실하게 돌아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무엇보다 4분기라고 하면 소비 시즌이죠. 미국도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크리스마스 시즌까지 4분기 이제 소비 시즌이 열리는데 우리도 연말연시라고 하는 소비 시즌 자체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백화점 매출이 서서히 좀 회복되고 있는 국면, 물론 아주 좋았던 때와 비교해서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만 어쨌든 플러스 국면으로 Y2Y로 봤을 때 작년 비교해 봤을 때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의류 쪽에서 보면 어떤 것들이 많이 팔리고 있느냐를 살펴봤더니 가장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은 해외 브랜드를 중심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스포츠웨어.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있지만 또 뭐 단풍철이라든지 최근에 아웃도어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고 또 캠핑종 많이 늘어나고 있죠. 제가 이제 살고 있는 곳이 용인 쪽인데요. 뭐 이쪽이 아무래도 이제 시골과 좀 가깝다 보니까 최근에 이쪽으로 이제 캠핑을 나가시는 분들, 또 제 주변 지인들을 살펴보더라도 캠핑 장비를 산다든지 또 가족들과 함께 캠핑을 가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또 오토 캠핑장도 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캠핑과 관련된 아웃도어 매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저 자체도 최근에 아웃도어를 몇 벌 샀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그 아웃도어 매장에 가보면 정말 매장 면적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넓어졌고요. 또 많은 브랜드들이 할인 판매까지 하면서 굉장히 판촉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지금 현재 구간에선 해외 브랜드와 지금 스포츠 의류, 아웃도어 의류를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좀 정체에 빠졌던 여성 정장이라든지 남성 의류 같은 것들도 서서히 좀 회복세로 들어가고 있는 국면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들의 밸류에이션이 과연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음 그림 살펴보죠. 자, 지금 현재 패션주들의 PER 수준이 10배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8배, 9배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아주 비싼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굉장히 저평가되었을 때도 있었고요. 굉장히 또 상대적으로 고평가되었을 때도 있었지만 현재 구간의 위치는 그렇게까지 고평가는 아니다. 왜냐하면 시장도 지금 밸류에이션을 서서히 지수가 올라가면서 올리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이 매력도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은 시점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최근에 지수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2000선에서 안착은 하긴 했지만 2000선에서 2100선 굉장히 금방 갈 것 같은데 정체되어 있거든요. 2050선 넘어가면 떨어지고 이런 양상이 나타나면서 지수가 좀 정체되고 있죠. 2000선 부근에서. 자, 그렇다면 2000선 부근에서 정체해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은 뭘까요? 그동안 못 갔던 종목군들에 대한 순환매. 그러면서 처음에 소재주들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은행주들이 올랐고 최근 들어서는 내수주들, 뭐 강원랜드, 그 다음에 해외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는 NC소프트, 그동안 강했던 홈쇼핑주들, 뭐 이런 종목군들까지 꾸준하게 이제 전체적인 시장의 매기가 돌고 있고 상대적으로 실적이 괜찮았던 의약품 업종의 종목군들까지도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LG 패션도 지금 밸류에이션도 비싸지 않고 하반기 소비 시즌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오고 있고 날씨와 관련된 흐름을 또 살펴보게 되면 11월 중순부터 굉장히 추워진다라고 하죠. 올겨울이 얼마나 추우려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11월 중순부터 추위가 다가온다라는 그런 뉴스들. 그래서 이제 의류 관련된 리포트 내용 제목들을 보니까 입을 옷이 없다. 뭐 이런 리포트 제목이 나오고 있더군요. 그러니까 새롭게 오는 추위라든지 변화하고 있는 생활 패턴,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옷 소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동안 이 종목들이 시장 대비해서 아주 과도하게 빠진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굉장히 오래 쉬었다라는 거죠. 이 구간에서 새롭게 리밸류에이션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들 종목에 대한 관심을 가져가는 것은 어느 정도 유효하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LG 패션을 비롯한 전반적인 의류주들에 대해서 모두 긍정적인 의견이냐? 그렇진 않고요. LG 패션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브랜드, 뭐 라프마라든지 헤지스라든지 이런 브랜드들이 있는 상황에서 또 중국 쪽의 일부 모멘텀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의 대표 종목으로서 최근에 외국인 수급도 강화되고 있고요. 기관들이 그동안 꾸준하게 팔기만 했는데 연말로 가면서 기관들이 이제 수익률 제고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했던 종목군들을 다시 채워넣는 과정을 보여준다면 외국인들이 설사 좀 매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덜 팔거나 외국인 매도를 잘 소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은 좀 가져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LG패션과 같이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은 뭘까요? 해외 시장 쪽에서 또 SPA 브랜드라든지 의류 시장이 조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연말 소비 시즌이 다가왔다라는 측면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해외 OEM 쪽으로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원면 생산업체인 한세실업이라든지 또 영업무역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과 함께 최근에 중국 쪽으로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아비스타 같은 종목군들도 우리가 좀 관심 종목으로 두면서 의류업종의 종목군들, 대표적으로는 LG패션, 그 외 종목으로서는 해외 OEM과 관련된 종목군들, 또 중국 모멘텀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희 애널리스트가 생각하는 의류주 중에 제일 좋은 종목이 어떤 건가요? 글쎄요, 단기 수익률을 놓고 보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중국 모멘텀이 새롭게 좀 부각되면서 대주주와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있는 아비스타가 아닐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안정적이면서 좀 더 좋은 수익률을 원한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LG 패션 같은 종목군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업무역이 네, 그 노스페이스 있잖아요. 노스페이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아웃도어 브랜드가 많습니다. 근데 거기가 지금 말씀대로라면 제일 많이 팔리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그 노스페이스를 비롯한 아웃도어의 판매는 지금 현재 새롭게 나온 뉴스는 아니죠. 과거부터 꾸준하게 반영돼 왔었고요. 이미 영업무역은 주가가 한번 크게 올랐다가 또 크게 조정을 받았다가 재차 부각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종목과는 얘기가 다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세실업도 뭐 비슷한 스토리라고 보여지고요. 이미 주가에 한 번의 폭발력을 보여준 이후에 큰 조정을 받았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회복이 나타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들 종목이 가장 강하게 오른다라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이나 아니면 좀 더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실적주를 중심으로 또 수급에 맞춰주는 종목을 중심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뜨거운 종목을 봤는데요. 현재 상대적으로 굉장히 뜨거웠다가 차갑게 식고 있는 종목도 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강조드렸고 또 다른 방송 시간을 통해서 또 굉장히 침을 튀기면서 얘기를 했던 종목이죠. 바로 네이버인데요. 자, 네이버의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지금 주가가 왜 빠지고 있고 그동안 선호했던 외국인들이 주식을 왜 팔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해명만 확실하게 된다면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외국인들이 왜 파는지를 이 그림으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그림이 뭘 나타내고 있는 것이냐면 연도별로 지금 추정을 한 건데요. 연도별로 추정하는 세 가지 지표는 영업마진, 영업비용, 그리고 매출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증가율로 나타낸 것이고요. 영업비용도 증가율, OP 마진만 순수한 숫자로 나타낸 것인데요. 자, 지금 영업비용과 매출을 보시면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피크가 언제 오느냐? 성장률의 피크는 2014년 정도에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매출 성장률이나 영업비용의 성장률이 쭉 꺾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올해 2013년도에 가장 크게 늘어나는 게 뭐냐면 바로 영업비용이라는 거죠. 이 영업비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현재 라인이라고 하는 이 플랫폼의 성장 때문에 네이버가 그동안 이렇게 각광을 받았던 건데 이 라인을 지금 모르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더 많을까요? 아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당연히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일본에서 탑, 대만에서 탑, 그다음에 아시아 권역에서는 탑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사용자 숫자는 위챗에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겠지만 왜냐하면 중국 인구 자체가 워낙 많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지역별로 놓고 봤을 때는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아시아 지역에서는 충분히 라인도 경쟁력을 가져가고 있지만 아직 유럽이라든지 뭐 아프리카라든지 아프리카는 뭐 빼죠.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으니까 뭐 중동, 유럽 뭐 이런 쪽, 이런 뭐 중남미 이런 지역 쪽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에는 아직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쪽보다는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뭘 많이 해야 됩니까? 프로모션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비용 자체가 쌓이면서 올해 이렇게 많은 비용을 씁니다. 그러면 매출이 많이 는다고 하더라도 매출보다 더 많은 비용을 늘리고 있으니까 올해 실적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실적 발표가 다가오고 있는 현 시즌에서 실적은 굉장히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분할 상장한 이후에 네이버 상장하자마자 45만 원이었고요. 그 위에 주가가 거의 70만 원 수준까지 급등을 했죠. 외국인 수급과 함께 페이스북도 오르고 위챗도 오른다, 텐센트도 오른다. 뭐 그러면서 시장에서 계속 리포트들 나왔고요. 리포트에 새롭게 제시된 목표 가격이 처음에 60만 원, 50만 원 수준에서 60만 원, 70만 원, 80만 원까지 올라가면서 딱 피크를 쳤고요. 주가는 70만 원 부근까지 갔다가 68만 원대에서 급격히 꺾이면서 10% 이상 빠졌죠. 자, 그러면 현재 이 구간에서 이런 변화가 어떠한 밸류에이션의 변화를 갖고 왔는지 그림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수익이 안 좋아지는데 주가는 급등하니까 PR은 어떻게 됩니까? 급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동안 움직였던 밴드라는 게 있는데 적정 수준이라는 밴드라는 게 있는데 아무리 라인이 더해졌다고 하더라도 너무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변동성은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성 매수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만 구조적인 변화라기보다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나타날 수 있는 일종의 단기 충격. 그러니까 실적은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거나 시장의 예상치를 간신히 채우거나 뭐 이럴 가능성이 있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가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더 공격적인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비용 증가만 더 된다면 매출이 빠른 속도로 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은 크게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런 단기 충격을 노린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성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실적이 안 좋아지면 밸류에이션은 더 끌어올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이 PR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EPS가 얼마나 움직였느냐 또 주가가 얼마나 움직였는가에 대한 함수관계이기 때문에 실적의 증가는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밸류에이션만 날려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주가가 굉장히 부담을 받고 있는데요. 그럼 역으로 한번 되짚어보죠. 장기적으로 그동안 제가 입 아프게 얘기했던 라인의 성장성은 꺾인 것이냐? 전 그렇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자, 다음 그림 살펴볼까요? 최근 들어서 주가가 조정받았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바로 페이스북이 빠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이 움직였던 주가가 빠지니까 지금 동반해서 같이 밀리고 있다고 봐야 될 텐데 다음 그림을 살펴보시면 어떤 것이 드러나고 있느냐? 바로 라인이라고 하는 성장성과 함께 네이버의 성장성입니다. 자, 물론 이 전망이 100% 맞다라고 볼 수 없다고 치더라도 2017년까지의 전반적인 성장성, 특히 성장의 각도는 2013년과 2014년이 가장 크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영업이익은 2013년은 마케팅 비용 때문에 정체를 보이지만 2014년도부터는 늘어서 쭉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장주에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파는 개념이 여기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분명히 퍼가 높아서 굉장히 위험해 보이지만 2014년부터는 마케팅 비용이 가입자가 늘고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이익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 굉장히 고퍼 같지만 한 해만 넘어가게 되면 저퍼로 바뀔 수 있다는 것. 여기에 바로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단기 주가의 급등으로 인한 변동성은 안고 가야 될 숙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 그림 보시면 라인에 이제 지역별 성장성이 나오는데요. 일본에서는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있는데 독보적입니다. 대만 독보적입니다. 제가 이제 뭐 주변 지인이 대만에 자주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대만의 가장 드러나는 특징은 대만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HTC 스마트폰은 찾아볼 수가 없고요. 대부분 삼성 스마트폰이고 그다음에 쓰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뭘 하고 있느냐? 우리나라는 카카오톡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라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아시아 두 국가에서의 경쟁력은 제가 보기엔 아주 강력한 대체자가 등장하지 않는 이상 꾸준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요. 현재 지역별로 봤을 때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들 또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 또 이외 중남미 이런 쪽으로도 꾸준하게 발을 넓혀나가면서 현재 2013년의 목표치는 3억 명, 2014년의 목표치는 한 6억 명까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목표가 만약에 이루어지게 된다면 라인이라고 하는 가치의 성장성은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전략적으로 과연 어떻게 접근하라는 것이냐? 만약에 제가 그렇게 입 아프게 얘기했던 대로 네이버가 분할 상장했을 때부터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은 전혀 움직일 필요가 없다. 물론 고점이 68만 원, 지금 현재 60만 원 수준까지 내려와 있죠.
10% 날아간 것이 조금 아까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뒤늦게 제 얘기를 안 믿다가 주가가 급등하니까 이제 뒤늦게 쫓아가셨던 분들, 60만 원 넘어서 막 이제 흥분해 사셨던 분들은 조금 고민스러운 거죠. 과연 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어떻게 피해갈 거냐. 만약에 빚져서 주식을 사지 않았다면 제가 보기에는 파시기보다는 꾸준하게 가지고 나가시는 게 제일 좋은 전략이 될 것 같고요. 뭐 단기 매매를 잘 하신다면 변동성을 이용해서 저가에 사서 이제 고가에 파는 그런 전략도 유효해 보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조정을 이용해서 없으신 분들은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닐까. 저는 아직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그림은 전혀 바뀌지 않았고 단기적으로 비용의 증가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변동성은 우리가 감내해야 될 아픔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단기적으로는 조금 안 좋아 보이지만 여전히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그림을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중국은 그 채팅 그런 거 못 쓰나요? 위챗이죠. 아무래도 위챗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고요. 텐센트라고 하는 회사 자체가 중국 내에서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게임에서도 굉장히 많이 가져가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 내에서는 아무래도 뭐 아시겠지만 유일하게 지금 구글이 정복하지 못한 두 국가, 한국과 중국 아니겠습니까? 중국은 제가 갑자기 그 사이트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만 중국도 네이버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이트가 검색 서비스를 시장에서 장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도 네이버 때문에 구글이 결국 정복을 못했죠. 그러니까 이 두 국가의 그 상대적인 인터넷에 굉장히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조금 타협하지 않는 해외 쪽의 어떤 그런 트렌드와 타협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를 본다면 중국 시장 내에서도 라인이라든지 다른 쪽이 들어가서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그래서 중국의 웨이보, 일종의 트위터를 대체하고 있는 웨이보와 함께 중국의 텐센트라고 하는 이 SNS는 제가 보기에 경쟁력이 워낙 높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는 아무래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서요. 중국 쪽에서는 라인의 경쟁력은 아무래도 떨어질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카톡이나 그 라인은 뭘로 수익을 하는 거예요? 지금 라인, 뭐, 카톡은 아시겠지만, 뭐, 게임 유통, 이런 게임 유통을 시키면서 일종의 수익을 쉐어하고 있는 그런 형태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카톡 내에서는, 컨텐츠들을 팔면 그와 관련된 수익, 그리고, 선물하기 같은 기능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발생하는 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가는 것이 기본적인 수익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라인 쪽에서는 50% 정도가 게임 쪽에서 이익이 나고 있고, 30% 정도는 스티커입니다. 스티커라는 게 뭐냐면 일종의 이제 그 단문을 보낼 때, 메시지 같은 것들을 보낼 때 나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제 이게 딱딱한 말로 가다 보니까 그 말을 좀 더 부드럽게 해주기 위한 그림 같은 것들을 우리가 병행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라인의 스티커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건데요. 이게 별로 안 팔릴 것 같지만 의외로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라인 매출 중에 30%는 스티커 쪽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고 나머지는 뭐 광고라든지 그의 여타 이제 수수료 매출들 이런 것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어서 라인 같은 경우에도 주력은 게임 그리고 스티커의 판매 이런 것들이 주력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의 리포트 뒤집기에서는 삼중전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삼중전해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부터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중국은 회의가 굉장히 많죠. 3월달이 되면 전인대, 양회, 뭐 이런 것들이 열린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가을만 되면 또 뭐 전회가 열리니 뭐가 열리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과연 이 삼중전해가 무엇인지부터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의 구조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중국도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전인대라고 하는 전국인민대표자회의가 가장 이제 상위에 있는 대표기구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공산당이 모든 걸 집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내에서 지금 공산당원이 얼마 정도 되냐면 8천만 명입니다. 그 이 8천만 명이 지역별로 그 각 현이라고 하는 가장 조그만 단위까지 모두 이제 조직으로 펼쳐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조직의 대표자들을 모은 것을 우리가 이제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라고 하고요. 이게 매년 열립니다. 그러니까 매년 열려서 하는 일이 다 다른데요. 이 이제 삼중전해라고 하는 게 전에 이 삼중전해가 뭐냐면 전해가 이제 매년 열리니까 1중전해, 2중전해가 있었고 이번에 이제 3중전해가 열리는 건데 1중전해나 2중전해에서는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그 국무위원들 이것들을 뽑고요. 그다음에 3중전회에서는 향후 5년간
경제나 정치를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 방향이 나오는 것이 바로 삼중전회입니다. 그래서 이 삼중전회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가 매년 열리는데 그중에 세 번째 연도에 열리는 전체 회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중전회는 5년마다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5년마다 계속 돌아가니까 1중전회, 2중전회, 3중전회, 4중전회, 5중전회에서 다음 또 1중전회, 2중전회 이런 식으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 삼중전회일 때 향후 5개년의 전체적인 경제계획이라든지 정치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밝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삼중전회의 중요성을 많이 밝혀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KDB 대우증권 최용매 연구원이 얘기했습니다. 개혁의 예고편이 드러나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리포트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이번에 삼중전제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이냐. 먼저 중국의 국무원 발전연구센터에서 383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383이라고 하는 보고서의 내용을 보니까 3은 뭐냐 하면 시장 경제를 완성시키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정부의 기능을 좀 더 축소시키는 것, 세 번째로는 기업을 개혁하는 것, 이것이 3이고요. 자, 그리고 8은 뭐냐? 행정, 독점산업, 그다음에 토지, 금융 등 지금 중국 정부,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 8가지를 얘기를 했고요. 이 8가지 과제 중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이제 개혁해낼 거냐, 이런 과정이 나온 것이 마지막 3. 그래서 외부 투자자를 유입시키고 민간 자금을 활성화시켜서 여러 가지 과제들을 풀어나가겠다. 그리고 이 지금 국민들이 가장 주목하고 보고 있는 게 뭐냐면 나의 기초 생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과연 보장해 줄 거냐. 왜냐하면 지금 중국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민족 국가고요. 지역별로 이런 다민족들이 살면서 불만을 품고 있는 지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위구르 같은 지역, 티벳 같은 지역에서는 계속 중국의 자치를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위무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도 필요한 게 상대적으로 이제 경제 성장 동력이라든지 소득이 떨어지는 지역 쪽에 기초 패키지, 생활보장 패키지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이 이번 383 내용 안에 들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호적제도라든지 토지개혁 같은 것들을 빠르게 이루어내겠다. 이것이 이제 전반적으로 삼중전회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이제 국무원 발전연구센터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국책기관이고요. 실제적으로 이 국책기관에 중요한 정책을 낸 사람이 바로 시진핑의 경제 사범이거든요. 경제 교수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신문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중국 내에서 이 리포트 내에서 보면요. 중국 내에서 과연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국민들이. 그러니까 언론 쪽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사회보장제도, 토지개혁, 국유기업의 개혁 이런 것들을 제일 많이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요구들을 담아서 이번 삼중전회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확실하게 일종의 확약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삼중전의 특징을 보면 내용이 생각보다 굉장히 폭넓고 진보적인 내용들이 많다. 중국은 지금 국영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개방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민간 자본에게, 외국 자본에게 돈을 풀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앙정부의 역할이 그동안 너무 컸는데 중앙정부의 역할을 줄이면서 시장 경제를 좀 더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양로기금이라든지 아니면 의료 지출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재정에 포함시키면서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겠다라는 것이 이번에 삼중전의 주요 내용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런 규제 철폐와 함께 사회보장제도를 점점 늘려나가게 된다면 시장의 관심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리포트의 내용은 여기서 끝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와 관련돼서 과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고 어떤 산업들에 영향을 미칠 거냐, 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리포트 뒤집기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다른 리포트의 내용을 빌어서 실제적으로 이런 삼중전회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 산업군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볼까요? 자, 가장 결정적으로 산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뭐냐? 결국은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제조업을 강화시킨다라기보다는 기존에 만연해 있는 제조업들을 조금 위축시키면서 서비스 산업, 내수 이런 것들에 대한 강화와 함께 서부 지역의 도시화 이런 것들을 이뤄낼 것이기 때문에 제조업 투자는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수혜를 받는 사업도 있고 피해를 받는 사업도 있을 거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 살펴보죠.
지금 현재 고정 투자도 보면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모든 고정 투자가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2차 산업과 관련돼 있는 부동산, 건설 이런 것들의 고정 투자는 줄어들고 있지만 3차 산업과 관련된 뭐 의료 서비스 이런 쪽과 관련돼 있는 이 3차 산업의 고정 투자는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도 이미 고정 투자 내에서도 전반적인 트렌드는 하향이지만 3차 산업은 강화되고 있고 2차 산업은 둔화되고 있는 것이 이미 경제 지표의 상황으로도 나오고 있는 거죠. 이런 정책들이 이미 어느 정도 조금씩 기반형되고 있다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실제 산업을 봤을 때 천연가스 같은 것들, 의료, 엔터테인먼트, 통신, 금융 등 서비스와 관련된 이쪽은 굉장히 강화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는 반면 이런 것들의 개혁을 통해서 기존의 인프라 투자나 제조업, 부동산, 우리가 흔히 이제 중국 관련주로 꼽았던 소재 산업재 쪽의 흐름은 상대적으로 둔화되거나 차별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쪽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신영증권의 김선영 연구원의 리포트 내용에서 제가 발췌를 한 것인데요. 충분히 영향력이 가능하겠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최영매 연구원의 리포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중전회에서 이런 것들을 개혁을 통해서 이쪽은 상대적으로 둔화시키고 이쪽은 상대적으로 강화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좀 더 한 단계 나아가서 다음 그림 살펴보시죠. 지역별로 봤을 땐 당연히 동부 연안 쪽은 굉장히 많이 발달했죠. 여러분들도 뭐 아시겠지만 이 내륙의 주요 관광지들을 제외하고 우리가 이제 중국의 항공 티켓을 사려고 할 때 나오는 도시들, 청도,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모두 이 연안 지역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안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처음에 점식으로 발전을 했죠. 도시를 중심으로 발전을 했다가 이것을 선과 면으로 점점 연결하는 그런 흐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의 저항을 많이 하고 있는 우르무치 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쪽의 란주, 시안 뭐 이런 쪽, 그다음에 사천 지방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뭐 청두, 충칭, 그다음에 아래 운남 지역의 뭐 쿤밍 이런 지역들의 전반적인 발전을 통해서 지역 발전을 이뤄 나가겠다라고 하는 기본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내년 후반기 정도부터는 이와 관련된 개발 계획들이 다채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안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국의 로컬 기업들은 굉장히 많이 성장해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로컬 기업들을 누르고 이 안에 개발 계획에 끼어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돼서는 관련된 뉴스가 좀 더 확실하게 얘기 나왔을 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바로 환경과 관련된 것입니다. 최근에 중국의 창업한 내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은 전기차 관련 종목, 그 다음에 환경 관련들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올랐는데요. 실제로 지금 중국의 에너지원을 살펴보면 석탄이 대부분입니다. 석탄, 석유, 즉 화석에너지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뉴스에도 가끔 나옵니다만 베이징의 스모그 정말 심각하다. 한 이틀 전이었던가요? 베이징의 스모그가 우리나라에 날아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 있었죠. 그래서 황사뿐만 아니라 이제 뭐 가을이나 이런 때도 베이징에서 이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그와 관련된 미세먼지가 많이 쌓일 수 있다는 점을 최근에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심각해서 차량도 베이징에서는 좀 규제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 달에 팔 수 있는 차량 숫자를 뭐 제한한다든지 그다음에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차량을 좀 순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적으로 이제 그 오염의 원인들을 살펴보니까 가장 큰 게 공업용 연료 연소, 그다음에 석탄 연소, 자동차 배기가스 이런 것들이 가장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보다 이런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흐름들을 단숨에 줄일 수는 없다라는 입장에서 에너지원을 바꿔나가고 그린 에너지를 많이 쓰고 이런 정책들을 정책적으로 밀고 나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는 수혜주로 좀 더 압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서부대 개발에 따른 소재와 산업재 이런 쪽으로 수혜가 돌아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번 삼중전회를 통해서 언제부터 개발에 들어갈 것인지 그리고 과연 그 개발에 한국 업체들은 뛰어들 수 있을 것인지를 확인하고 그런 종목군들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전에 이 정책을 통해서만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종목군들은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기 때문에 서비스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또 내수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중국에 실제 공장이 있거나 대주주가 중국 쪽인 종목군들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아비스타라든지 코스맥스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매장들을 갖고 있는 락앤락 같은 종목군들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CJ 쇼핑이나 CJ 대한통운처럼 중국의 일종의 거점을 가지고 있어서 그 거점을 중심으로 내수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우리가 조금 장기적으로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바로 복합화력 발전입니다. 왜냐하면 이 실제적으로 중국 내에서도 태양광이라든지 뭐 이런 쪽도 많이 쓰겠지만 그동안 이제 가스보다는 석탄, 석유 쪽으로 갔던 것이 LNG 복합화력 발전으로 가게 되면 한 번 더 폐열해서 보일러를 통해서 재발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가게 됐을 때 좀 더 열의 효율을 높이고 발전의 효율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보일러 종목, 그다음에 발전 터빈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종목은 두산중공업, 그리고 BHI, 또 현대중공업 같은 플랜트 업체들, OCI 같은 태양광 업체들을 우리가 좀 이 환경 쪽에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강화될 수 있는 산업 쪽에서 얘기됐던 게 엔터테인먼트 같은 이런 산업들이 있었죠. 이 중국 내에서 최근에 일본처럼 대형 공연장을 빌려서 한국의 아이돌들이 공연을 하는 빈도가 서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받는 돈도 한국과는 비교가 안 되게 굉장히 큰 돈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소위 얘기해서 한 세대 좀 지나갔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연예인들도 아직도 중국에서는 굉장히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좋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그런 연예인들도 많이 있는데요. 최근에 한국 연예인들의 중국 진출이 좀 더 빨라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뭐 대표적인 음원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 SM이나 YG, 특히 SM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움직임을 보면 이제 음원 관련주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뭐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영화라든지 다른 쪽으로도 손을 많이 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모멘텀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CJ ENM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프로그램 포맷까지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컨텐츠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3중전회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지만 좀 더 확인이 필요한 그런 이슈들, 특히 서부대 개발과 관련된 소재나 산업재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외에 서비스의 증가, 내수의 회복, 그리고 또 한 가지 환경의 보호에 따른 그런 수혜주들에 대한 관심을 1차적으로는 높여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큰 그림은 유동성 증가에 따른 증시의 강세, 위험자산의 강세, 이 그림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 증시 내에서도 외국인 수급이 일시적으로 흔들리고 있고 강도는 둔화되고 있습니다만 방향 자체가 바뀌지 않았죠. 그렇다면 시장에 대한 믿음, 또 시장에서 좋은 종목, 실적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종목에 대한 외국인 선호 종목에 대한 믿음도 여전히 유지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변화가 온다면 그 어느 방송보다도 먼저 여러분들께 그 변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Sweet